오늘 김 작가의 2시 라디오 앞으로 두툼하다 못해 묵직한 편지 뭉치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오신 여성 기업가 오민주 씨의 사연입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주었던 30년 넘게 아물지 않은 상처와 기적 같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그 긴 고백을 이제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수동의 비 내리는 오후, 낡은 공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다가 아주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작은 비단 주머니 속에 담긴 투박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광택도 사라지고 거뭇거뭇하게 변해버린 낡은 은반지. 하지만 제게는 이 반지가 수십억 원짜리 제 공장보다 더 소중한 보물입니다. 반지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툰 솜씨로 못으로 긁어 새긴 숫자 0이 보입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는 뜻으로 12살의 제가 직접 새긴 글자지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성수동에서 생활용품 공장을 운영하는 오민주라고 해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공장 안의 기계 소리가 유독 더 무겁게 들리곤 합니다. 사실 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을 참 싫어해요.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지는 날이면 제 마음속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빗물처럼 터져나오거든요. 저는 1984년 그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날, 제 인생의 발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크리스마스 이브, 붕어빵을 사오겠다며 잠시 동생의 손을 놓았던 그 짧은 순간, 민정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제 손에는 식어버린 붕어빵 봉투와 민정이가 신던 낡은 털신 한 짝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오로지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공해야만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악바리처럼 버텼고 지금은 번듯한 공장 사장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런 저에게 얼마 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쉰이 넘도록 사랑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 마음을 녹여준 따뜻한 남자 용석 씨.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예비시댁의 거실에서 식모처럼 부려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전단지 속에서만 살아있던 제 동생 민정이가 바로 그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작가님, 시간을 돌려 1984년, 그해 겨울로 들어가 볼까요? 당시 우리 가족은 미아리 꼭대기, 해가 가장 먼저 들지만 가장 먼저 지는 가파른 산동네에 살았어요. 겨울이면 그 동네는 온통 하였지만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답니다. 골목마다 다 탄 연탄재가 시커먼 속살을 드러내며 깨져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연탄재 위를 밟으며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살았죠. 우리 집은 지붕에 루핑지를 씌우고 그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둔 낡은 판잣집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이 들썩거리며 괴물처럼 울어댔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어린 우리 자매의 코끝을 늘 빨갛게 얼려놓았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탄광에서 평생을 보내시다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쿨럭이는 기침 소리와 괴짝 깊숙이 숨겨두셨던 낡은 은수저 한 벌이 전부였죠. 이건 네 아빠가 너희 시집 갈 때 주려고 광산에서 첫 월급 받아 사둔 거란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팔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 저는 그 은수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살 민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어머니 몰래 그 수저를 챙겨 들고 동네 어귀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간 아저씨는 웬 조그만 계집애가 은수저를 내밀자 껄껄 웃으셨죠. 저는 울먹이며 부탁했어요. 아저씨, 이걸로 우리 동생이랑 제가 평생 끼고 살 반지를 만들어 주세요. 아빠가 준 거니까 아빠라고 생각하고 끼고 다닐게요. 뻘건 불길 속에서 녹아내린 은이 2개의 가느다란 고리가 되어 나왔을 때 저는 대장간 구석에 굴러다니던 녹슨 못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지 안쪽에 서툰 솜씨로 숫자 0을 긁어 새겼어요. 민정아, 이건 숫자 0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뜻이야.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언니가 새긴 거야. 알았지? 민정이는 그 가느다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는 마치 공주님이라도 된 양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그 반짝이던 은반지가 우리 자매의 유일한 사치이자 아버지가 남긴 수호신이었답니다. 하지만 작가님, 그 따뜻했던 겨울날에 제 평생을 괴롭힐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던 날이었죠. 시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낡은 석유 곤로 위에 냄비를 올리고 국을 끓이는데 곤로 불꽃이 자꾸만 파랗게 일렁이며 춤을 췄어요. 언니, 나 배고파. 맛있는 냄새 난다. 민정이가 제 곁으로 다가오던 그 찰나였어요. 낡은 곤로가 덜컹거리며 중심을 잃었고 냄비 속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민정이의 왼손등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민정이의 비명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찬물을 붓고 난리를 쳤지만 여린 아이의 손등에는 이미 초승달 모양의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미안해. 민정아, 언니가 잘못했어. 저는 울며 민정이의 손을 감싸쥐었지만 민정이는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언니. 이거 꼭 예쁜 달님 같아. 언니가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그 착한 아이의 말이 제 가심을 더 후벼 팠습니다. 운명의 12월 24일,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그날 밤, 저는 민정이를 대문 앞 계단에 앉혀두고 붕어빵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언니 금방 올게. 손 꼭 쥐고 있어. 그 말이 마지막일 될 줄 알았다면 제 손목과 민정이의 손목을 밧줄로라도 묶어두었을 거예요. 돌아왔을 때 계단 위엔 하얀 눈만 쌓여가고 있었고 민정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시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고 저는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식어버린 붕어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 붕어빵 따위 사러 가지 않았더라면, 내 동생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날 이후 제 삶은 오로지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예비 시댁에서의 첫 식사 자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입안으로 넘어가는 갈비찜이 마치 가시도 친 선인장을 씹는 것처럼 목구멍을 긁어댔죠. 제 온 신경은 거실 너머 차가운 타일 바닥에 깔린 부엌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여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용석 씨는 제 속도 모르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더군요. 민주 씨, 우리 어머니가 좀 엄하시지. 그래도 다 저 재수 씨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고아로 갈 곳 없는 애 걷어서 밥 먹여주고 기술 가르쳐 주셨거든.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 그래.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를 걷었다는 명분이 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엌 뒷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죠.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거실에서 웃으며 과일을 먹는 동안 그 여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남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빈 그릇에 모으고 있더군요.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힘없이 처진 어깨.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치울게요. 어머니가 노하시기 전에. 그 가냘픈 목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왼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퉁퉁 불어터진 손등, 그리고 그 손등 위로 30년 전 제가 국물을 쏟아 만든 그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일그러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와 금방이라도 민정아! 라고 비명을 지를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그녀의 목덜미 아래 낡은 셔츠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검은 때가 낀 낡은 실에 매달려 가슴팍 안쪽으로 숨겨져 있던 그것.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동서,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잡아당긴 실 끝에는 광택을 잃어 검게 변해버린, 하지만 안쪽에 숫자 0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투박한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말해봐요, 빨리! 제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 유일한 보물이에요. 어릴 적 우리 언니가 저랑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아빠 수저 녹여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우리 언니가.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전단지 속에서만 살아있던 내 동생 민정이가 바로 제 눈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세아가 거기서 뭐하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민정이의 손을 한번 꽉 쥐어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곧 다시 올게. 절대로 이 반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시댁을 나오는 차 안에서 용석 씨는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민주 씨, 어디 몸이 안 좋아? 재수 씨가 무슨 무례한 짓이라도 했어? 개가족 모자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핸들을 쥔 용석 씨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남자는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학대를 모자란 애에 대한 배려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의 뒷조사를 시작한 제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서류 뭉치를 전달받았거든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예비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놈들은 고아라 연고가 없는 민정이의 명의를 도용해 거하게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자신이 빚더미에 앉은 줄도 모른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유령 회사의 명의상 사장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있었죠. 네가 사고를 쳐서 빚이 이만큼 생겼으니 평생 우리 집에서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그녀를 쇠사슬없는 감옥에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그 추악한 대출 서류들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너무 늦었지? 언니가 성공했다고 거드름 피우는 동안 너는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구나. 이제 성수동 오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민정이의 언니 오민주로서 저 악마들을 단죄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 내 예비 시댁,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융범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헤쳐서 아주 매장해버릴 거니까.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성수동 제 사무실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용석 씨는 제가 드디어 자기 회사의 부도를 막아줄 거대한 투자를 결정한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려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정이까지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제 앞에서 우애 좋은 집안인 척 쇼를 하려고 말이죠. 제 사무실 소파에 앉은 그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세아가, 역시 우리 용석이가 안목이 있어. 이렇게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덕담을 쏟아냈고 시동생 놈은 제 비서가 내온 비싼 커피를 마시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문가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민정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왼손등 위, 그 아픈 초승달 흉터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석 씨, 그리고 어머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서류가 좀 있어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던지자 용석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 씨, 이건 우리 회사 서류가 아니잖아. 아니긴요. 당신들이 고아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부려먹은 저 아이. 아니, 내 동생 명의로 뽑아 쓴 사채며 대출 내역들이잖아. 당신들, 사람이야?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앙칼지게 쏘아붙이더군요. 아니, 세아가, 이게 무슨 무례야. 우리가 갈 곳 없는 애 걷어준 공은 생각 안 하고 어디서 이런 가당치도 않은 서류를. 닥쳐. 제 일갈에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아이의 왼손을 잡아 모두의 앞에 들어올렸습니다. 이 흉터 보여? 30년 전 내가 실수로 낸 상처야. 그리고 이 반지. 저는 제 목걸이 줄에 걸어두었던 은반지를 꺼내 민정이의 목에 걸린 반지와 맞대어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유산을 녹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야. 너희가 멍청하다고 모자라다고 무시하며 노예처럼 부린 이 여자가 바로 내가 30년 동안 목숨 걸고 찾아 헤맨 내 친동생 오민정이라고. 그 순간 민정이가 제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언니! 그 처절한 부름에 제 가슴속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석 씨는 당황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주 씨, 오해야.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냥 좀 엄하게 대하시는 줄만 알았지. 이런 빚까지 있는 줄은. 모르긴 뭘 몰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수트, 당신 차, 당신 회사가 버티고 있는 그 돈, 전부 내 동생 피 빨아먹은 돈이잖아. 당신이 정말 사람이라면 내 동생이 찬물에 손바닥이 갈라질 때 당신은 그 옆에서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없었어.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내 동생 명의로 저지른 금융범죄, 그리고 10수년간 자행한 폭행과 감금에 가까운 노동착취, 하나도 빠짐없이 고소했어. 이미 당신들 계좌는 가압류됐고 오늘 중으로 당신들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을 거야. 투자? 내 돈은 단 1원도 당신들 같은 악마들에게 가지 않아. 오히려 당신들이 내 동생에게서 앗아간 그 세월, 돈으로 환산해서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아니 사장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용석이 앞길은 막지 말아다오. 내가 다 갚을게. 죽을 죄를 졌다. 아니, 늦었어. 당신들은 감옥에서 속죄해. 내 동생이 겪은 30년의 추위, 그 감방 안에서 똑같이 느껴봐. 저는 울고 있는 민정이를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미아리의 그 눈 내리던 계단에서 놓쳤던 동생의 손을 이제는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이 꽉 쥐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성수동 공장에도 평화로운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용석 씨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상하셨겠지만 법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최고 실력의 변호인단은 그들이 민정이 명의로 저지른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가혹행위들을 하나하나 증명해냈죠. 용석 씨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그 번듯하던 전원주택에는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민정이가 밤새도록 닦았던 그 거실 바닥을 이제는 빚쟁이들이 밟고 다니겠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용석 씨는 제게 수백 번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혈육을 노예로 부린 자들에게 줄 자비는 제게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더 중요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민정이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민정이는 한동안 제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언니, 내가 설거지할게. 언니, 내가 바닥 닦을게 하며 자꾸만 부엌으로 숨어드는 동생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민정이의 그 흉터 있는 손을 잡고 말해줬어요. 민정아, 이제 안 그래도 돼. 넌 이 집 주인이자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이제 남의 집 뒤처리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도 돼. 민정이는 제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불임이라며 구박했던 것도 알고 보니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더군요.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답니다. 얼마 전에는 민정이와 함께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큰딸과 막내딸이 나란히 절을 올릴 때 묘소 주변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그 은수저 반지를 민정이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민정아, 이거 이제는 절대 빼지 마. 언니가 죽을 때까지 이 반지, 그리고 네 손 꼭 잡고 있을게. 민정이는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기처럼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공부하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아리의 그 시린 골목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민정이가 저를 위해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김치찌개 냉새를 맡습니다. 30년 전 제가 쏟았던 뜨거운 국물은 흉터가 되었지만 이제 그 흉터 위로 우리는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면 운명은 반드시 당신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30년을 돌아온 저희 자매처럼 말이죠. 이제 제 손에는 거뭇거뭇하게 변한 낡은 은수저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반지 안쪽에 영원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제 동생 민정이와 함께 성수동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희 자매,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음으로 남은 생을 채워갈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2시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